라이선스 마스터 전자출판 기능사 8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업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래폴 플랫폼,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 기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세계 전자책 시장은 몇몇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 다시 말해서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애플, 코보에 의해 시장이 점차 잠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랬습니다. 이 잠식이라는 게 어디에 대해서 잠식을 하는 거라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어디냐면은 그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책이라는 시장에서 라고 봐야 돼요. 전체적인 책이라는 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을 종이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책의 개념이 종이책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시장을 조금씩 어떻게 한다? 책은 종이책만이 아니고 전자책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바른스앤노블도 막강한 전자책 콘텐츠 보유량과 누크 계열의 단말기를 무기로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유통업체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전자책뿐 아니라 종이책 또는 그 셀프 퍼블리싱이나 POD 등을 주력 사업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출판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모바일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거면은 셀프 퍼블리싱은 제가 앞에 수업에서 설명드렸던 개인인데 출판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책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이 책을 책으로 만들고 유통을 시키는, 그죠? 그 어느 정도 좀 이해도가 아직 없으면은 유통사를 거치고, 그게 아니면 스스로 유통에 대한 채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자사모를 만들든 해서 공격적으로 책을 판매하는 그런 개인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어떻게는 셀프 퍼블리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POD도 역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POD는 어떤 것이냐, 한국에서는 교보하고 일반 업체들 중에서도 이 POD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이제 기존의 출판사인데 인쇄소를 겸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출판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있는 그 사업체들이 원고를 받기 위해서 그때 출판해주는 그런 형태들도 있어요. 근데 교보는 그 사이즈가 좀 더 크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 POD는 이 그 출판 원고를 이제 교보나 이런데 이제 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에 등록을 하면요, 외부에서 이 책을 구입을 하겠다라는 주문이 오는 순간 어떻게 한다? 그 주문을 받아다가 인쇄를 해요, 결국에. 그래서 그 책을 주문을 받고 출판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보름, 한 10일 정도?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책을 신청했던 분들이 책을 받을 수 있게 해줘. 10일이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책을 주문해서 보통 다음 날이나 당일 혹은 며칠 걸려서 책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POD의 강력한 점은요, 절판된 책들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그 출판을 하기에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종이책 같은 경우, 이게 POD 전자책 아닙니다. POD는 뭐예요? 종이책이에요. 그런데 이 POD 같은 경우에는 주문형 인쇄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부를 찍느라 뭐 3000부를 찍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량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판매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지고 수익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는데, 이게 POD는 몇 명이 그것을 책을 사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책이 사회에는 필요해요, 연구자들이. 근데 그 인원이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POD에다 등록을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 책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간혹 가다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그만큼 드문드문 팔리는데, 이 판매가 이제 결국에는 되긴 되거든요, 또.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팔리는 책들, 스테디셀러보다 더 보면은 수량이 적게 됐지만은 결국에는 판매가 되는 그런 유형의 책들이 POD를 통해서 사회에 어떻게 된다? 유통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전문가들은 자신의 그 전문 지식을 사회에다가
이게 딱 이제 보면은 릴리즈 이제 퍼뜨려 나가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책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POD를 통해서 책을 구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정말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어떤 막히는 순간이 있는데, 연구자들은 보면은 그때 그 책을 어느 연구자분이 혹은 어느 교수님이, 그죠? 어느 박사님이 책을 쓰셨다. 혹은 어떤 그 실무에 있는 전문가가 썼다. 그래서 그게 POD로 있다. 무조건 사죠.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셈블리어라 불러가지고 이제 기기어보다는 좀 더 위에 있고 C 언어보다는 이제 로 레벨한 컴퓨터 언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것을 POD로 해서 구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교보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교재에다 활용을 하고 귀한 자료였었죠. 정말로 귀한 자료였는데, 이제 그런 저자분들을 보면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출판하기에는 분량도 좀 작고, 그죠? 얼마나 판매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책들이 POD에 올라와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출판, 책에 대한 어떤 시장과 문화를 단단하게 받쳐줄 하나의 축이 POD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한국만이 아니고 아마존을 통해서 전 세계로 돼 있어요. 놀라운 거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기업 중에 뭐 구글도 큰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기여를 하고 있고, 애플도 그렇고 코보도 그러는데, 아마존이 이 POD하고 셀프 퍼블리싱에 진짜 강자예요. 커뮤니티도 있어요. 이런 저자분이 전 세계에 걸쳐서 있고, 이 책을 어떻게 유통을 하면 된다, 이런 노하우를 위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 쪽에서 이제 올해 이제 뜻을 가지시고 전자출판 기능사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강력한 개인, 요즘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핵개인이라고 부르죠. 그죠? 강력한 개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이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솔직히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데다가. 그런데 더 넓은 시장을 통해서 한 국가의 경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의 수익을 만들고, 그죠? 나의 어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개인이 어떤 생활을 유지를 하고 싶다, 그죠? 월급 외에도 꾸준히 나를 받쳐주는 것이 있어서 뭐 나중에 뭐 집을 사거나 혹은 집을 굳이 구입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죠? 뭐 적금을 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죠?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2013년은 아마존, 애플, 바른스앤노블과 코보가 세계적 확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를 했었던 것이고, 2012년은 모든 주요 전자책 판매사가 세계로 조직을 확장했다는 거죠. 아마존은 이제 10개국에서 판매를 한다 얘기를 하는데, 아마존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란 이 출판사, 출판 유통업체가 정말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원래는 출발은 이제 우리 교보문고나 알라딘처럼 온라인으로 책을 판매한다, 이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곳이 본인들의 책을 잘 판매를 하고 이 플랫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과 같이 대부분의 중요한 어떤 생활 필수품이나 이제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스스로의 어떤 최적화된 솔루션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아마존이 딱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이제 위에서 말했던 셀프 퍼블리싱이나 POD 같은 이런 책을 만드는, 콘텐츠를 만드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게 전 세계 판매되도록 이게 라인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의 콘텐츠가 괜찮다 그러면 다 판매가 된다 했었죠. 그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이제 지금 이제 아마존에 물류 창고가 있어요. 풀피먼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셨던 어떤 제품이나 유통하고 싶은 유통을 해서 해외에다 판매하고 싶은 제품들이 있으면은 아마존에서 자신들이 활용을 하고 구축을 했던 유통망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의 제품들이 판매가 되게 하고 빨리 원하는 이제 고객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주는 것을, 이제 그런 서비스를 또 이제 진행을 해요. 또 그리고 아마존이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줬던
그 온라인 그 인프라와 플랫폼들 있죠. 여기 들어가는 기술이 바로 뭐였다? 바로 클라우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강력한 IT 업체도 클라우드 시장에서 애저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지금은 많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챗GPT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고객들이 어떤 그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옵션들을 많이 늘려놨는데 아마존의 그 시장 그 어떤 그 점유율이라는 건요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그 아마존 의외로 그 유통업체인데 IT 쪽에 있는 사람들이 경력을 좀 걸려고 이제 성장시키려면은 어떻게든 아마존하고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실제 현재도.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통 얘기하는 4차 산업의 기동 기술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잖아요. 그렇죠? 이 클라우드를 많이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 일반인들한테도 본인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 사업화해서 크게 발전시킨 게 또 아마존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본인이 하는 업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밑에 보면 애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애플 절대 빠질 수 없죠. 애플의 아이북 스토어는 그 5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에 영국 시장에서 들어선 바즈 앤 노블은 2013년에 완전히 세계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즈 앤 노블 같은 경우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그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매체에서 가져온 기사를 여기다 제가 이제 추가시켰는데, 근데 이제 바즈 앤 노블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속도가 이제 그 혁신하는 속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그 파이낸스죠, 어떤 그런 자본에 좀 어려움이 있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바즈 앤 노블만 해도 그 이제 전자책을 도입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었었고, 코보는 그 일본의 회사인 라쿠텐하고 손잡아가지고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제 팽창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신문 기사에서 얘기하는데 실제 이게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거뒀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인 출판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아마존하고 코보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무조건이에요. 예. 자, 그리고 애플 아이북 스토어가 2012년 초에 19개국에서 연말에 50개국으로 급격한 국제적 그 세력을 확장해서 다른 판매자들을 앞질렀는데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판매에 의해서 아이북 스토어의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애플의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가들은 아직도 아이북 스토어를 아마존이나 바즈 앤 노블의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아마존하고요, 바즈 앤 노블, 그다음에 코보나 이런 플랫폼들은요, 그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많고 그다음에 배려를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에 있는 그 셀프 퍼블리셔, 그러니까 그 개인 출판이라든지 혹은 소규모 출판사들의 커뮤니티가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책을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요, 템플릿이 다 있어요. 책 표지는 어떻게, 책량은 어떻게, 그리고 그 전자책도 뽑을 수 있고 POD도 뽑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그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한 7, 8년 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아마존에서 책이 판매가 되면은 미국에 거주자나 이제 그 아마존이 크게 이제 그 판매 거점으로 생각되는 국가에서는 그 전자송금을 줬어요. 바로 돈을 꽂아줬는데 한국이 당시에서는 지금도 좀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그 종이로 되어 있는 엽서를 통해서 수표를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변화를 하면서 수수료 떼이고 막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그 성장을 해버린 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전자송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글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전자송금에 관련된 그 지원을 해주는 게 그 타국가에서 계좌를 열어버린 거 있어요. 미국, 뭐 독일,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동남아 지역이든 타국,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타국가에다가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주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수수료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런 걸 통해서
미국에다 계좌를 열고 거기다가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판매했던 그 수익금이 갖다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국에 좀 있는 그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 있죠, 그렇죠? 그쪽을 통해서 건너 그죠? 포워딩 하듯이 건너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종이로 넘어섰을 때 수수료보다는 전자적으로 해가지고 송금을 받는 게 수수료가 아주 그 높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0년대 그 아이폰과 스마트폰이 나와서 얼마 안 됐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이 그 전자책을 활용을 해서 혹은 POD로 활용을 해서 전 세계에다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판매하시기 굉장히 좋은 지금 그 시대가 이미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이 전자출판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출판사나 이런 그 관계에 대한 업체에서 한번 취업을 하셔서 경험을 쌓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인턴을 들어가시든지 짧게나마라도 한번 최소한 그 이쪽에서 경험치를 좀 쌓으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마존. 이 아마존은 미국, 영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일본, 중국에서 온라인 서점 및 전자책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아마존닷컴은 이제 전 세계, 사실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전 세계에서 그 온라인 그 전자책을 판매를 하고요. POD 서비스도 진행을 해요. 저는 지금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지금 이제 나름대로 한 10년이 좀 넘는, 10수년이 넘는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가격을 설정할 때도 아마존닷컴에는 그 플랫폼에서는요 추천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금액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거는 이게 글로벌로 책을 판매하고 가격을 설정할 때는 그 환율이 문제거든요. 수수료와 그 다음에 여러분은 수익금하고 환율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금액을 넣으면요 플랫폼 안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다 해줘요. 그리고 국가별로 수수료를 그 책정하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으로 돼 있고, 파운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은 달러로 돼 있죠, 그렇죠? 일본은 엔화로 돼 있고, 그렇게 한국은 원화로 되는데 이 모든 화폐에 대한 그 단위나 어떤 그 환율에 대한 계산들, 수수료에 대한 것들을 플랫폼이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어떻게 판매하고 다른 나라는 뭐 어떻게 판매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가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각각의 국가마다 다 다르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그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어떤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거의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은 플랫폼은 반드시 한번 경험을 해보신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또 특징이 또 하나 뭐가 있다? 아마존을 광고하는 어떤 느낌 아닌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마이크로소프트 MS라든지 애플에 있는 그 시스템이 우리 교과서에도 막 설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그 업계 표준이라 할 정도의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얘네들의 시스템을 보시면서 이제 이러한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업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아마존 전자책 사업의 장점은 저렴한 콘텐츠, 엄청난 현지 언어로 된 콘텐츠 확보뿐 아니라 킨들과 킨들 파이어로 대표되는 저렴하고 편리한 단말기 등을 일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회원 서비스가 있어요. 직구라고 불러가지고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사와서 사용하시는 그런 시장이 한국은 한 10년 좀 가까이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에 회원 가입이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만들었었던 전자책을 할인하거나 어떤 행사의 이벤트 상품으로 걸어가지고 같이 이것을 유통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게 그 세일즈가 잘 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콘텐츠하고 플랫폼과 네트워크하고 디바이스가 통합된 서비스 모델이 강력한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고요. 그 아마존의 경쟁사들이 그렇죠? 아마존을 이기기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 여러분들처럼 그 전자출판 기능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시진 않을 거예요. 그 이제 그 오히려 혜택이죠, 혜택. 그런데 이제 그 경쟁자들한테는 거의 그 무시무시한 그 강력한 이제 그 사업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킨들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책 컨텐츠가 18만 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 킨들 전용 컨텐츠는 100만 건 이상 그 이미 다운로드 됐다는 거죠.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것도 이제 그 구입을 했는데, 어떤 거면은 그 이제 아마존이 세일즈는 정말 흥미롭게 하는 것 같아요. 기획을 잘해가지고 어떤 킨들을 전 샀었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어떤 거냐, 아마존 킨들에 광고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광고를 다운받고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당황했죠. 아니, 돈 주고 광고를 본다니 말이 되나? 얘기를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아마존 모델하고 좀 비슷합니다. 어떤 거면은 그 킨들에 주기적으로 광고가 뜨는데요. 네트워크 기능이 있어서 광고가 뜨는데, 그 광고를 몇 편 봐주면 뭐예요? 짐작이 가시죠? 전자책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보고 싶은 책을 어떻게 한다? 광고를 계속 보면서 그것을 책을 다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도 좋고 책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독자들도 좋고, 그리고 해당되는 그 킨들이 가격이 기존에 있는 킨들보다 가격도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그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광고 보면서 이제 그 구미 지역의 컨텐츠 시장에서 어떤 그 컨텐츠가 광고를 이런 곳까지 하나, 약간 그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다양한 기획들이 그 아마존에서는 과감하게 이제 실행을 해서 그 시장에 적용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 초창기 킨들 단말기들은 아마존 사이트에서만 판매가 되었으나 2011년 9월부터는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유통 업체들을 통해서 판매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아마존이 그 전자책 그 판매가를 인하시키고 있지만, 실제 상위 판매 순위를 보고 있는 콘텐츠들은 일반 단행본보다는 킨들, 싱글즈 또는 로맨스, 판타지 등 가격대가 낮은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마존이 유명한 어떤 그 콘텐츠 장비를 만들고 유통을 시키는데 바로 킨들 파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킨들 파이어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시장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얘기가 많이 났어요. 지금이 우리가 얘기를 많이, 이제는 그 흑자 전환을 했다고 얘기하는 그 쿠팡 있죠, 그렇죠? 쿠팡과 좀 비슷한 형태의 경영 전략 정책을 썼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 킨들 파이어는 기존에 있는 킨들은 전자 잉크를 이제 활용을 해서 흑백으로 이제 책의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킨들 파이어는 그 컬러 나와요. 여기 자료 사진에 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저 컬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저게 킨들 파이어거든요. 킨들 파이어하고 그 애플에서 나왔던 그 아이패드하고 서로 이제 그 경쟁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 아마존에서는 우리하고는 서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쟁을 하진 않는다 이라기를 했었는데요. 그 말이 그대로 나왔던 게, 왜 그러면은 킨들 파이어는요, 한 대의 그 기기를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로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과감한 걸 넘어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형태의 정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막 나왔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모델이 뭐냐면 프린트기를 싸게 팔고 잉크를 판매해서 수익을 늘리는 구조 있죠, 그죠? 그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킨들 파이어는 저렴하게 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판매를 해서 시장에다가 이제 점유율을 올리고, 그걸 통해서 뭘 한다? 전자책을 팔아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전자책하고 이게 칼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를 판매를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마존 프라임 있죠. 아마존 프라임 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 콘텐츠나 혹은 이 전자책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제 그 사용하거나 보거나 아니면은 저렴하게 그것을 이제 볼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기존에 아마존 고객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전략이 그대로 성공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아마존닷컴에 다 있는 이 어떤 그런 그 고객층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것을 썼었고 결국에는 시장에 받아들여졌었고 이게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더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인데요. 애플은 유명하죠, 그죠? 요즘에 보통 저도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그 대학생들과 그 다음에 그 중고등학생들은 무조건 뭐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시장이 정말로 단단해졌는데 견고하게 그 아이폰에서 이제 전자책 사업을 하는 경우를 한다면은 이러한 형태라는 거죠. 자,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튠즈를 통합을 해서 유통 배포하는 전략이 애플의 스타일이었고요. 애플은 그 전자책 유통 사업을 위해서 아이북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북 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앱인 거예요. 그 아이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있는데 그중에 전자책을 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앱을 하나 개발했다는 거죠. 그 앱을 통해서 그 우리가 메이저 국가들 있죠, 선진국,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층이 확실한 그런 국가의 언어로 해가지고 책들이 이제 나오고 앱들도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패드의 판매 호조로 그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자책 단말기보다 태블릿 PC의 보급이 더 증가하게 됐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 아이패드 혹은 갤럭시 탭 이런 형태에 있는 기기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그 일종의 그 세컨 PC, 그러니까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제 멀티 모니터, 그죠? 그래서 듀얼 모니터라고 하긴 하지만은 뭐 요즘에 화면 3개도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PC를 그 혹은 노트북을 이렇게 하나 놓고 그다음에 옆에 태블릿 PC를 넣어서 화면을 공유해서 작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태블릿 PC에 아이패드 같은 그 장비가 성능이 좋아져서 아이패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키보드를 연결해서 작업하는 게 요즘에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또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가방이 가벼워요. 가방을 전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요즘 대학생이나 혹은 직장인들 봐보면은 가방을 작은 가방, 그죠? 이렇게 하고 에코백에다가 그죠? 에코백에다가 그 태블릿 PC를 이렇게 꽂아 놓고서 그 이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을 그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만큼 어떻게 되는지 그 태블릿 PC가 많이 판매가 됐으니까 그 시장 그대로 전자책을 판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애플은 이 부분에서는 강점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마치 지금 그 애플 TV에서 컨텐츠 이제 많이 나오죠.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이제 그 보면은 아마존이나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 책을 유통을 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이것이 크게 이제 그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보면은 제가 앞에서 수업했던 걸 보면 이런 얘기 제가 하지 않았었나요? 그 이번 수업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그 PDF 전자책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런 그 PDF 전자책을 어디서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어떤 거냐? 그 PDF 전자책을요, 바로 아이패드 혹은 그 이제 갤럭시 탭과 같은 그 이제 태블릿 PC에서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패드에서 PDF를 최적화시켜서 볼 때는 어떤 앱을 써요? 바로 이 전자책 앱 혹은 애플에서 제공하는 PDF 뷰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한국같이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어떤 전자장비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보급이 돼 있는 이런 국가에서는 어떻게 했다? 빠른 속도로 그 PDF 형태에 있는 전자책의 어떤 그 이제 이용자와 이용률이 급성장했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앞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었을 때 보면은 그제 그 대기업체나 혹은 대학교도 그렇고 이런 것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요, 거의 대부분 다 학생들이 자료를 PDF 해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전자책을 보면 좋습니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다면은 한 십몇 년 전에는 자 얘기를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하죠. 전자책을 쓰세요. 진짜. 그래서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뀐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은 자, 애플은 2012년에 아이패드 3가 나왔고 그 당시 아이패드 3가 이 버전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거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디지털 교과서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시장을 겨냥한 멀티미디어 이제 전자책 저작 도구인 아이북스 오서. 아이북스 오서는 제가 그 아마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전자책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해주는 그 앱인데 이게 그 전자책을 만들기 너무나도 좋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장점이 정말로 많은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아이북스 2 어플을 이제 개발해서 공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책을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이 교과서 시장 있잖아요. 이 시장에 그 진출을 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3대 교육서적 출판사로 유명했던 이제 그 보면은 그 휴튼, 미플린 하코트 그리고 맥그로힐이라고 하는 그 대학 교재도 많이 나오는 그 출판사고 피어슨 같은 경우도 대학 교재도 나오고 논문도 많이 이제 이쪽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이곳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아이북 스토어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직접 연계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봐보면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제 그 태블릿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린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봐보면은요, 그 방송통신대학원에서도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대학원에서도 요즘에 많이 그쪽 전공을 해서 그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걸 봤었는데 어떤 거냐면 에듀테크, 흔히 말하는 이러닝 부분이 그 전공이 또 이제 그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러닝이라고 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그 수업을 듣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은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닝 플러스 뭐예요? 바로 전자책 혹은 그 디지털 교재 이런 형태로 해서 그 과거에 우리가 봤던 종이책을 중심으로 했던 공부하는 그 내용에서 그 진짜 근본적으로 내용이 발전되고 혁신이 된 그 이제 그 수업 스타일을 설계한 게 이제 그 에듀테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앨리스 그룹이라든지 그 멋쟁이 사전처럼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마치 그 교보문고처럼요.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그 이제 그 에듀테크 이러닝을 이제 진행하죠. 그게는 스타일이 완전 다른 게요. 그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학생들이 유튜브하고 똑같아요. 어디서 수업을 더 많이 듣고 어디서 수업을 듣다가 이탈했는가, 그렇죠? 이런 걸 인공지능을 연산을 해가지고 이 학생이 다음에 들어야 될 게 어떤 수업인지를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알고리즘과 그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것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페이지에서 어느 페이지에 사람들이 뭐 터치를 많이 했다라든지, 그렇죠? 혹은 뭐 그 마킹이라고 그러죠. 형광펜 칠하기 효과 이런 것들이 어느 페이지에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웹사이트에서 원래 적용됐던 기술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애플에 있는 이런 그 전자책 같은 것들에서 충분히 이제 적용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코보입니다. 캐나다의 그 서점체인인 인디고에 의해서 시작됐었는데 그 일본에 있는 라쿠텐의 인수합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시장을 진출할 때 그 현지 기업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는 게 그 하나의 특징인 업체가 이제 이 코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코보가 그 라쿠텐에 인수가 됐는데 이제 보면은 그 바이다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프랑스의 그 프라이스 미니스터라든지 이런 그 브라질과 독일, 영국 쪽에 있는 다양한 업체들을 인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 코보를 인수한 이후에 라쿠텐이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이제 쇼핑몰로 이제 육성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제 그 코보를 통해서 이제 그 또 전자책을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업을 많이 하는 체계인데 사실은 이 협업을 많이 하는 체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마존도 이제 협업을 하는 형태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협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브랜드를 그냥 놔두고서 같이 살려놓고서 하느냐 아니면은 아마존처럼 완전히 그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나가느냐 하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경영 전략이 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버는 각 나라에 있는 서점들 단체들하고 전자책 사업에 대한 이제 제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점협회가 AB라는 곳과 영국의 서점협회인 브리티시 AB와 협력 관계에 대한 협약서를 이제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제 나와 있는 데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계들도 가지고 있고 디바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치 위치나 포지션이 딱 어떤 느낌이냐는 아마존의 뭐 캐나다 버전 같은 느낌?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글 보겠습니다. 자, 구글은 유명하죠. 구글은 어떤 것 때문에 유명하냐면은 검색 때문에 유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사용자를 위한 논문 검색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 같은 이제 클래식 작품들을 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자책 검색 서비스를 또 지원을 해줘요. 이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구글의 스타일은 애플하고 좀 유사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은 특징이 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갤럭시 폰과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을 또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약간 좀 올드한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맹주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오픈 플랫폼의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구글인데 이 구글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보면은 이제 북서치, 구글 북서치라든지 뭐 구글 프린트, 구글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부는 아무래도 구글이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본사가 있는 기업체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만 진행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들이 있긴 한데 그 외에도 이제 각국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지점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지원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출간을 한 다음에 해당 특정 페이지를 외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주면은 이 구글이 해당 페이지를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특히 구글은 이제 검색이 또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 섰을 때 차지하는 점유율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쓰신 다음에 구글에다가 책을 등록하는 것은 정말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글만큼이 여기 제가 이제 수업에서는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넣지는 않았었는데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책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책을 등록하셔도 너무 좋죠. 그리고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또 이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할 때는 네이버를 네이버도 활용하신 걸 좀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 어디 외부에 나왔을 때 명함이 떨어지셨다, 그죠? 그러면 딱 얘기하시면 되죠. 아, 네이버에서 저 이름을 입력을 하세요. 그럼 제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뭐 인스타가 그램 뭐 링크나 그다음에 네이버에 연결되는 블로그나 이런 걸 링크가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브랜딩을 하기에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005년부터 구글의 도서 디지털화 사업을 두고 미국에서 작가협회하고 출판협회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벌였으며 이 소송의 여파는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소송이 줄지어 벌어지게 됐다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만 해도 전자책을 디지털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기존의 종이책을 통해서 이권을 얻었었던 그런 기관들이 혹은 협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에서 도서 검색이 된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지금 이제 책을 검색을 해서 안 사보면 어떡할 거냐 그런 이제 우려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마케팅을 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상당 부분 좀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도서 디지털 사업을 통해 확보된 콘텐츠를 가지고 지식 검색에 활용하고 광고 수익을 얻거나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전자책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많이 거부를 당할 상황이 됐던 게요. 도서에 대해서 검색을 한 건 좋은데 그게 구글 검색이 막 뜬다라든지, 그죠? 그러면은
책을 홍보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책을 못 팔았는데 구글은 광고 수익을 거두지 않냐, 우리 책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거두는 거 아니냐, 이래서 엄청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됐었던 것이죠. 근데 뭐 그렇긴 하지만 서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마케팅이나 그런 환경들이 오프라인에서, 요즘에 오프라인은 전단지를 나눠주는 게 정말 제한된 품목이나 서비스에서는 요즘은 우리가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길에서 이제 그 전단지를 주거나 어떤 게 많이 줄었죠, 그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어떤 환경이 디지털로 많이 이제 그 편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글에서 약간 좀 어떤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마케팅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것들을 약간 좀 이제 그 오픈을 해놓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갔죠. 이거 좀 유사한 게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본인들의 컨텐츠를 검색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닌 경우는 광고를 보는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서도 이제 음악가들이, 그 작곡가나 이런 분들이, 가수분들이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나의 오리지널 곡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그게 구글 광고가 떠버리면 어떡하냐, 그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 그죠?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이제 나가니 그것이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진 형태인 거죠. 근데 음악 시장보다는 그 책이나 이런 쪽이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있는 그 주 수익을 거기서 거뒀던 분들이 보면은 우리들이 그 볼 때 보면은 그 구텐베르크에서 이제 그 인쇄 매체가 나와가지고 책을 만들어졌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책이란 건요, 수천 년 전에, 그죠?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죽간이라 불러가지고 대나무에다가 우리가 막 글씨를 써서, 그죠? 그걸로 이제 이제 그 조각 칼 같은 걸로 가지고 새겨가지고 막, 그죠? 그 가죽으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책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집트의 그 파피루스 종에다가 우리가 막 책을 만드는, 그죠? 그 수천 년 전 혹은 기원 전부터 존재했었던 그 책에 대한 문화가 존재해 왔단 말이에요, 그죠? 정보를 전달하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은 그게 문화로서도 주는 그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뿌리 깊게 오랫동안 왔었던 비즈니스 모델과 그 어떤 그 조직들이기 때문에 그곳이야말로 보면은 사실은 변화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그 하나의 산업군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전자책은 그 거의 뭐 그 굉장히 충격적인 속도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니 본인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BM하고는 많이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요즘에는 전자책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업체들조차도.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POD와 같은 형태로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구글에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이제 수익 형태라 볼 수 있죠. 구글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애플의 iOS와 쌍벽을 이루는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모든 디바이스에 자사의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구글은 이런 IT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전자책 뷰어를 그 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구글 북스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근데 이 구글이 재미있는 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그 다른 애플에 비해서는 덜 폐쇄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글 자체에서 전자책을 보는 그 뷰어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그 전자책의 뷰어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그 다른 업체, 타 업체들도 앱 개발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이제 그 서비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애플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돼 있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좀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면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게 그 이제 그 학교 교육도 그렇고요. 이제 그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최근에 대학교에서도 그 이제 선택 몇 개의 대학에서만 뭐 경영학이나 몇 개의 과목만 이러닝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제 슬슬 그게 적용이 되겠지만은 일반 대학에서도 이러닝을 하고 거기서도 석박사 과정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정책 지원이 좀 또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듀테크가 발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자책 많이 본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반지앤노블. 반지앤노블은 사업장의 축소 그리고 파산 직전까지 몰렸었는데 반지앤노블이 이제 전자책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진출한 노력을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안드로이드에서 처음으로 전자책 볼 수 있게 해주는 단말기가 누크란 것을 이제 선보이게 됐고, 그 다음에 컬러 형태의 누크 태블릿도 이제 출시를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미국 안에서 시장의 점유율을 늘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진출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전략 제휴를 하기도 하고, 이 전자책만을 위해서 누크 미디어를 이제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가 하면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그냥 기계를 제공하고 몇 개 시스템을 해주고서 이제 보면은 주력으로 되는 이걸 통제하는 미디어라는 회사를 만들기보다는 브랜드들이 환경만 구축해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전자책과 이런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걸 발전시키려고 할 때 이 주축이 돼주는 어떤 기업체나 어떤 조직이 있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자리를 안착시키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리서치랄까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들이 이런 법인이나 이런 이 안에서의 관리하는 조직을 이제 설립을 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애플도 보면은 아이북 스토어 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구글도 비슷한 걸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민간 개인들한테 이런 앱 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진행하면은 결국 기업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력으로 하는 미디어 기업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국내 전자책 시장 현황입니다. 여기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통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가 많이 확대가 되어 갔죠. 그래서 이펍이라든지 혹은 애플리케이션 앱 형태의 전자책,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됐었다는 거죠. 뭐 리디북스라든지 이런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그야말로 이제 수백억대로 규모가 이제 커져 갔고, 이 이외에도 그런 성장을 본 다음에 이제 차세대의 리디북스가 되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전자책 시장의 스마트 단말기 확산과 모바일 네트워크의 성장으로 인한 컨텐츠 산업의 극소한 발전으로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이에 대한 업계 현장을 기준으로 통계를 이제 작성하고 전망을 해보면은 아래 이제 표에 이제 보시면 이거 2012년 당시에 있었던 건데, 온라인 종이책 서점이 매출이 이제 250억 정도 됐다는 거죠. 전자책 전용 서점에서는 250억 정도 되고, 이동통신사, 뭐 포털사, 가전제조사, 이게 무슨 전자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포털사는 이해가 되는데 가전제조사 이럴 수가 있어요. 이 가전제조사나 이동통신사 이건 대부분 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을 제작했던 당시 이제 보면 LG, 삼성, 특히 삼성 있죠. 이런 곳에서도 전자책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 KT, SK 이런 곳에서도 어떻게 돼요? 전자책을 유통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전자책들이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무료로 볼 수 있게 되는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고 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떠올려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이 서점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고 이동통신사, 줄여서 이통사라고 부르는 이동통신사나 네이버, 네이트, 다음, 카카오 같은 이런 포털사, 그 다음에 가전제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책을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통시키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됐다는 거죠. 그 길을 봤었을 때도 단위는 이제 수십억, 수백억씩 나오는 규모로 성장을 해왔고, 지금은 더 커져 버렸죠. 시장이 더 폭넓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유통사나 관계되는 기업체들을 살펴보고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을 같이 살펴봤었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전자출판 기능사의 어떤 긍정적인 미래와 그다음에 가능성을 또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 이제 전자출판에 대해서 기능사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제 심도 있는 어떤 지식들과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